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종합 진단이 필요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는 좀 한번 차관님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는 탈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너무 초현실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외신이 평가했죠. 이 사건 이전에도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출발하시죠. 근데 출발 전부터 이렇게 사고가 나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들 기억에서는 잊혀져 버린 뉴욕의 그 상황을 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이제 그걸 재환기시켜 버린다. 마법적인 조치였다. 마법적인 예. 조치. 그리고 자유와 연대 그걸 테마로 해서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생각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한 민주주의의 성과가 이렇게 한순간에 소위 그들이 프레임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윤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시작한 정상 순방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홍보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이제 아무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모든 이슈는 MBC의 혹은 언론의 탄압 요것으로 이미 프레임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이번 정상회담 혹은 정상 순방 이슈는 사실상 소위 흥행은 안 된다. 스스로 홍보 효과를 반감시켜 버렸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짚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홍보실의 사람들이 위에다 이러한 조치를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언론인들을 접해야 되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최상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저가 이제 MBC 뉴스 데스크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MBC가 그래서 이제 그 민항기 편을 통해서 이제 그 기자들은 이제 어제 보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서 뭐 한 게,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 전용기에 오를 줄 알고 여권을 제출해 놓은 맞습니다.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배제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하나의 그럼 방증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걸 겁니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예. 거겠죠. 아니 홍보를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들의 입장, 비서관의 입장, 수석의 입장은 아니 왜 이거를 특정 언론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지음으로 해서 정상회담 순방의 홍보적 성과를 이렇게 하나의 이슈로 묻혀버리게 하겠어요. 그건 공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아 순방기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좀 그 체크를 했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회의가 갖는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요. 아세안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회의들 플러스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하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1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아세안 국가들과 회담을 합니다. 따로. 예. 근데 작년까지는 코로나여서 화상으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께서도 화상으로 하셨고요. 저도 그때 배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 자체가 처음으로 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뭐냐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진짜로 준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가서 아세안 플러스 US 회담을 합니다. 그러면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한 장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그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면대면 정상회담이 네. 다자구주도 다자회의에서 정말로 본격 가동화된다는 것이고요. 작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에다 공약했던 것들, 기후 변화, 그다음에 방역, 보건, 미래 협력 같은 것들이 얼만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소위 이 아세안에 대한 이 공헌, 협력을 얼마만큼 연속성 있게 나갈 것이냐 이거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관심이 되는 부분이 아마도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가 엄청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소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얼마만큼 명시적으로 선언적으로 지지하여 한 아세안 플러스 한국 회담에 그게 담길지는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요? G20 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죠. 일단 G20라는 세팅 자체가 원래 기존은 그 금융과 재정에 관한 정상회담이었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정무적 영역, 그런 글로벌 이슈로 가는데 이 의미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이거든요. 중간 선거를 선방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프놈펜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어디 들렀다 오냐면 이집트에 들렀다 오더라고요. 이집트에는 기후환경 정상회의 혹 기후환경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까지는 여기에 상당히 총력을 기울였던 거죠. 글로벌 이슈이고 보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기후변화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올 것이고요. 아세안에서 그것이 일종의 에코가 돼서 나올 것이고 G20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요. 기후환경 변화와 같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G20 선진국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의 반전의식, 그다음에 유엔의 뭐 다자주의의 공고가 이걸 거고요. 아마도 이 세팅 자체가 이 지역 현안보다는 이 지금 다자 보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요게 얼마만큼 뭐라 그럴까요? 자유연대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메아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해외 언론들은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좀 걱정이 되네요. 시진핑도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시진핑과 뭔가 바이든이 만날까요? 만나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까요? 이미 백악관에서는 발표했죠. 오늘 새벽에 했는데 두 사람이 G20 때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인간적 관계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부통령이 시진핑 당시 부주석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본인도 시진핑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전략적 이익이 좀 달라서 부딪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낼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한민국 외교는 항상 미중 관계가 그 분쟁적이고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미국의 소위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화해와 협력이 모두로 갈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까요, 근데? 이게 우리 통상 그리고 강대국의 세력 균형이라는 얘기를 해서 긴장, 분쟁 이쪽으로 갈 때 중견국 같은 국가들이 어떻게 위치를 그럼 전략을 취해야 될까 얘기를 하는데요. 강대국의 이익이 또 조화될 경우는 우리 같은 국가들의 이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외교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단 할 얘기들은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럼 좀 총괄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대통령실에서는 12구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하는 이유로 경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가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주신다면. 요번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소위 대한민국 정부의 그
대동남아시아 정책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부 때는 신남방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어떤 타이틀을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인도 태평양 대전략이라고 나올 텐데요. 거기에 얼마만큼 실질적인 패키지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추장스럽게 자유와 연대를 매우 강조한 메시지가 나가면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실용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안 짚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뭐 북핵 이야기할 것이고 동북아 뭐 이런 등등 얘기할 텐데요. 뉴욕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뉴욕에서 48초간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했다고 하니 예. 그 후속을 짚어봐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없냐예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자기는 이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부권을 무슨 변화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IRA가 상징하는 자신의 국내 정책을 외부의 요인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니 근데 과연 그것을 후속을 얼마만큼 한미가 진행했는지 이번엔 따져 물어봐야 될 거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했으니까 지금 미국 중간 선거 얘기 좀 잠깐 좀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하원은 지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치러짐과 동시에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공화당이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예. 지금 이런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IRA 법안의 태생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겠죠. IRA 자체가 여기저기에서 소위 수정을 가했었던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이었고 그것이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 선거 결과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인플레 감축법이 큰 틀은 안 바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미국의 의회의 이 법안 처리 과정과 미국의 여론과 그리고 미국 그 인더스트리 산업계의 이익이 매우 잘 코디가 된 거예요. 조화가 된 거고 그것을 일종의 드라이브 걸었던 것도 미국 행정부였기 때문에 그 유럽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바꿔달라고 해도 이것은 자신들 국내 정서에 있는 거고요. 중간 선거가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선방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탈환을 했거든요. 하원을요. 상원을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지만 이제부터는 대선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중간 선거가 그러니까 우린 중간 선거라고 부르지만 그 의회 선거는 대선을 가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이제부터는 D- 며칠로 해서 대선 클락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주장해왔던 국내 산업의 활성화, 생산기지의 재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대선 의식해서 더 할 것이다. 그러면 일부 국내 언론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은 인플레 감축법 협상 여지가 커질 거다라는 진단 자체는 애당초 잘못된 진단이었네요. 너무 사실 그렇게 메시지를 띄울 필요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업계나 우리 정치계에서는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법안 하나 처리하고 이행하고 시행령 쓰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그러면 그 중간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그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별로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요. 그럼 우려가 뭐 직결되는 부분은 별로 없네요.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부터 대선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요. 정치라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정치란 일종의 생물체 아닙니까? 오르가닉한 건데 유기체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컴백하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차관님은? 트럼프가 이렇게 아직 이르죠. 그러나 너무 빠르잖아요, 사실. 근데 일종의 하나의 그 상황 전개인데 저는 그래서 한미 간에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정책을 펴나가는 건 좋고 우리는 동맹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국가의 협력은 제도화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 동맹을 의인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믿는다, 호감을 갖고 있다, 좋은 관계다, 다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 IRA 막 진행시켰을 때 모니터링을 했느니 보고를 했느니 그러나 결국 낸시 펠로시 왔었을 때는 만나지도 않았고 등등을 보면 모르겠어요. 아메리카 퍼스트는 사실은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이었는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소위 이게 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그러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매우 합리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소 아쉽고 기분이 상할지언정 게임의 룰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이제 그 동남아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북한 문제 일단 빼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북핵 문제 자체는 뭐 크게 놀라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미일 지금 삼국 정상회담은 어차피 주 의제는 북핵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북핵 문제를 걸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겠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저거라고 그림이라고 봐야 될 거 근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선언적인 거라고 그 이후에 여러 후속 회담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저는 학자이자 외교 관료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협력 좋아요. 뭐 어떤 나라든 협력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채울지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안이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지금까지. 항상 중요한 국면에는 꼭 일본의 납북자를 조건으로 걸었던 산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서 이런저런 안 좋았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한반도 사안에 대한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함수가 복잡해지면 안 좋은 것인데 북한은 미국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면 그럼 일본이 끼게 되면 그것이 좋은 시그널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지금부터 미국은 모든 게 이제 대선을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선의 어떤 그 대선의 선거 논리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바이든이 그다음에 내지 공화당이 북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난 너희들하고 늘 대화하고 싶어 조건 없이. 두 번째 그러나 니들이 우리한테 소위 도발하면 우리는 압도적인 역량과 자산을 통해서 니들을 체벌할 거야라는 두 가지 미국식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지만 막상 미국 가서 보면 북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의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다만 아까 트럼프 얘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적인 행정부였죠.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북핵 문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손에 잡고 갔고요. 폼페이오 장관도 그 밑에 스티브 비건 국무부장 겸 대북 특별대표로 해서 완전히 간 거였어요. 어찌 보면 행정부의 대통령의 그 지침과 의지를 잘 보좌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추진했던 것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 미국 행정부 저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종의 관료적인 틀에 담아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없다. 그래서 좀 누가 아쉽죠. 그 얘기했는데 미국의 이제 공화당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 놓고 보면 북미 관계가 오히려 공화당 정부일 때가 오히려 조금 풀리는 기미였고 민주당 정부는 오히려 더 대치를 했다 이렇게 반드시 뭐 그렇지는 않죠. 근데 다만 그 얘기를 거꾸로 우리나라 상황으로 하면요. 저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고 소위 햇볕 정책부터 지금까지 대북 인게이지하는 포용 정책이 저는 옳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리고 저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북한에 대한 여러 성과가 있길 바라요. 지금도. 그래야 보수 정부가 그럼요. 성과를 내면 그다음에 어떤 정부가 오든 연속성이 더 많이 보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를 해 주신다면? 저는 좀 더 어두워질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5월 달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목도한 건 시민으로서 목도한 것은요. 많은 훈련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훈련을 하는 건데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보가 굳건해지고 있다라고는 체감이 들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많이 나와요. 어허. 즉 우리는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국제정치학에서요. 안보 딜레마라는 상황이 강화되는 거죠. 나의 방어적인 네. 상황이 상대방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세적으로 느껴지니까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자기네가 방어적이고 자주권에 의해서 한다는 행동을 우리는 도발 혹은 공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혹시 접경 지역이나 DMZ에서 우발적 사고가 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확 번지거든요. 그럼요. 이럴 때요. 북한이 소위 대응적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 강하게 행동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평화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출구는 어디인가? 우리가 북한을 늘 블레임하고 탓하고 비판할 수 있고요. 그들은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북한보다 100배, 1000배 경제력이 강하고 그들보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우리가 이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좀 뭔가 이걸 상쇄시키는 어른스러운 메시지가 나와야 평화 되는데 메시지나 좀 대화 유도 메시지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늘 한미일 협력으로 귀결이 된다면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강대강 대치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옳은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쭤보기 참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쉬움은 좀 다음 인터뷰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